요 갭을 메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폴란드는 가지고 있던 전차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어요. 지금 180대 뭐 들어온다고 1차 했는데 2차도 폴란드 피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갭을 메꾸자. 그래서 K2GF 갭 필러 그걸로 이제 2차를 우리 걸로 이제 다시 한 거죠. 일단 K2GF라고 하는 게 그냥 GF가 아니라 초고속 GF, 그러니까 개필러를 할 수 있는데 네. 180대 4.5조 2022년 7월에 계약한 물량이 1년과 1년 반 사이에 다 배달되는데 이것은 사실 몇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2 전차 4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이고요. 지금 우리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곳은 주로 동유럽 등 이 러시아제 무기를 쓰던 나라들입니다. 각국에서 어떤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 뽕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K2 전차를 처음에 폴란드가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같이 도입했으나 이 같이 도입한 세 종류의 전차 중에서 K2 전차가 큰 두각을 나타내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폴란드 이웃 나라인 루마니아도 우리 K2 전차에 관심을 가져서 실사격 시험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처음 구매했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그 구소련이나 중국산 무기가 많았는데 우리 한국산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첫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방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도 우리 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는 거기 맞춤형 무기 혹은 수출형 무기들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종의 락인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천궁2 미사일 혹은 이제 그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을 구매했는데 후속 구매, 개량형, 신형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락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사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그 후속작 없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여파도 있죠. 사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제3세계 국가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러시아에서 더 이상 후속 군수 지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거 부품도 안 들어오고 서비스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제가 예전부터 애프터 서비스가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런데 이게 더 전쟁 이후에 아주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때부터 많은 이제 러시아제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이제 서방제 무기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서방제 무기가 근데 서방제 무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제 K방산에서 쏟아내고 있는 우리 한국제 무기가 성능 대비 가격 면에서 굉장히 함정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고 거기서 네. 우리가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K방산 주요 무기별로 한번 짚어볼 텐데 최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죠. 폴란드의 국산 K2 전차를 수출하는 2차 계약이 8월 1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67억 달러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명실상부한 전차 수출국이다라고 도장을 찍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것이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돌돌 어쩌고예요. 돌돌 K.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K 전차를 선택을 했다. 폴란드가 다시 K2 흑표를 선택한 진짜 이유 뭔가요? 일단은 그 원래는 폴란드형 K2 PL이라고 폴란드형 전차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수만 우리가 납품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폴란드에 있는 PG제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중간에 조금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우리의 물량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제 폴란드가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 있었고 우리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폴란드 정부도 한번 이제 그 PG제스에 대한 실사를 한번 해봤었죠. 네. 실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역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기대에 못 않았다고 미쳤죠. 네. 판단을 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폴란드에서 그 제조를 하려는 회사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렸었죠.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 갭을 메워야 되니까 이 갭을 일단 왜냐하면 폴란드는 가지고 있던 전차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서방제 전차로 다시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여의치가 않은 거죠. 지금 180대 뭐 들어온다고 1차 했는데 2차도 폴란드 피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갭을 메꾸자. 그래서 K2GF 갭 필러
그 뭐겠습니까? 갭을 메우는 갭을, 용도. 네. 네. 그걸로 이제 2차를 우리 걸로 이제 다시 한 거죠. K2 GF라고 하는 게 그냥 GF가 아니라 초고속 GF, 그러니까 개필러를 할 수 있는데 네. 180대 4.5조 2022년 7월에 계약한 물량이 1년과 1년 반 사이에 다 배달되는데 이것은 사실 몇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2 전차 4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우리 한국군용 물량을 군이 크게 양보를 해줘서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먼저 돌릴 수 있었던 거랑 그다음에 폴란드 K2 전차 생산할 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K2 전차가 파워팩 문제로 양산이 좀 지연되고 이랬을 동안에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생각하니까 K2 전차의 제작사인 현대 로템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전차를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게 빨리 만들었다고 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배달된 GF 전차들을 실제로 기동 시험을 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냐? 다른 뭐 독일제 전차, 다른 구소련제 전차랑 성능은 비교할 것도 없고 독일제 전차라든가 미국제 전차랑 같이 도입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K2 전차의 기동성, 그 다음에 사격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K2 전차가 더 길고 화력도 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독일 것도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나 K2 흑표 전차가 명중률에서 아니면 운용면에서 차이가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흔들거리고 바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예,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 바라에서 금속으로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K2 흑표 전차는 ISU라고 해서 유압 현수 장치. 근데 반능동형 현수 장치.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유압이 센서를 딱 체크하면 이 노면 상태를 파악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바퀴에서 야 이거 좀 흔들거리는 것 같다면 뒤에 미리 뒤에 미리 전달이 되는 거죠. 유압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전기적으로 제어를 되니까 포가 흔들거리지 않고 이동 중의 사격도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장점들이 그대로 겪어나니까 K2 전차를 두 번째로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고 네. 처음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의심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나름대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때 약간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장 역할, 무기들 생산을 많이 해서 자존심이 있었다가 90년대 이후에 독자 전차 개발 뭐 여러 종류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니네들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얼마나 잘하는 게 느려 증명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네. 잘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폴란드에서 대박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전차 선정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더군다나 폴란드하고 노르웨이는 조금 달라요. 왜냐? 폴란드는 뭐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근데 기존 나토 회원국 중에 선진국인 노르웨이한테 전차를 판다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K2 전차가 똑같은 독일제 레오파드라고 경쟁을 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기지 못했어요. 굉장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굉장히 심지어 우리 관계자를 불러서 디브리핑까지 해줄 정도로 굉장히 우리한테 미안해했는데 그런데 정작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레오파드를 선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한 시점이 네, 언제였죠? 이게 2022년인가 3년인가 아마 그 즈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예도 하나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도 후문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에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한국산 전차를 운영한다니까 독일산 전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직 군인들이 레오파르트 2 향후회를 만들어서 한국산 전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요도 하고. 반칙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학연 지원 뭐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락인 효과라는 게 뒤에 무기 체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절반에 가 있었다가 노르웨이는 또 다시 이번에 실패를 만회하고자 또 한국산 무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전차에서 전투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KF-21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대공 능력만 인증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공대지 능력을 1년 반 이상 단축을 해서 2027년 상반기에는 내볼 수 있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것을 간단히 일단 현재 현상부터 정리해 주자면 네. KF-21 블록 2라고 하는 거는 공대지, 그러니까 지상 공격하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열종의 무장을 통합한다. 이걸 통합하는 건 어떻게 쓸지 다 정리를 하고 기술 개발도 끝낸다는 건데, 원래 계획은 2028년 12월에 이 열종류를 딱 끝낸다 이게인데 계단식으로 바꿔서 이제 먼저 쓸 수 있는 무기부터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든가 GPS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세 종씩 잘라서 이제 전력화시켜 가지고 2027년 상반기부터 지상 공격이 가능해진다. 요 의미는 KF-21을 본격적인 수출 세이즈 기간을 1년 반 앞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화를 할 당시에도 KF-21이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열종류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때 따라서 이제 무기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완벽한 무기, 우리 천룡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은 좀 2028년 12월에 완성되지만 그 전에 유도폭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 건 충분히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이 버전의 무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2028년에 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받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KF-21이 지금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KF-21에 장착되는 무장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KF-21에 달 수 있는 우리 국산 무기가 많이 없으면 판매할 때 외국산 무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통합하는데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 때 분명히 야, 너 한 대 얼마라고 했잖아. 근데 통합 비용이 붙으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뭐야? 왜 내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오해를 자칫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외국산 무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수록 우리 KF-21이 훨씬 더 잘 팔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8월 초에 처음으로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된 것이 출고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스텔스기랑 스텔스기 원리에 대해서 아주 일반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일반 비행기는 야구공 같은 거고 스텔스기는 이 야구공을 찌부러뜨려서 쟁반으로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보이느냐 이쪽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노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네.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눈치를 잘 살피는 게 스텔스기 탐지나 숨어 들어간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기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를 레이더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면 그 방향으로 납작한 부분만 보이게 하는 거죠. 사각으로 들어가야죠. 네, 요렇게 하는 비행이 난 있습니다. 벌레야. 네, 네, 정확합니다. 나 위험한 이게-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 내가 탐지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탐지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이 KF-2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KF-21 레이더가 뭐 세계 최고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상 레이더랑 KF-21 연결, 그러니까 미국제 비행기에다가 우리 한국산 레이더가 막 연동이 되거나 이렇게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포항공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한테 꼭 부탁받은 게 있는데, 네. 스텔스 레이더를 잡기 위한 기술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요게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건 양자 레이더도 있고 광자 레이더도 있고 멀티 스태틱 레이더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균형 잡힌 투자를 해야지,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마치 신약 개발할 때 후보군을 정하는 거랑 똑같이 한쪽만 될 것 같아서 했다가 이제 이게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균형 있게 투자를 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10년에서 15년 있으면 결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F-21 무장 국산화가 또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과 이제 안보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운용 중인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라든가 AIM-2000 미사일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미사일들은 사실 나온 지 20년이 된, 약간 개발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국산하면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정가 교전했을 때 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단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KF-21에 장착된 AIM-2000과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데이터 링크라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멀리 있는 적한테 조용히 가서 쏘지가 못합니다. 이런 기능이 지금 막 AIM-2000이라고 하는 우리 복사를 하는 이 대상은 이제 막 추가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개발 사양을 맞춰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형 미티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산 대비 가격은 많이 낮출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티어 미사일이 나온 지도 이제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이 발달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면 미사일의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아니면 무게가 크게 가벼워진다거나 이런 기술 발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우리만 이렇게 미사일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기술 같은 거 비슷하게 벤치마킹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이 그 미티어 미사일을 모방한 귀르칸이라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수출 시장에서 결국 맞붙으면 한국산 미사일과 그다음에 튀르키예산 미사일, 그다음에 유럽산 미사일 3파전에 붙게 되면 네. 이 3파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미사일 더 팔 수 있고 아니면 이 강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기사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K방산 잘 나가는 거 한번 볼까요? 뭐 K9, K2, 천무, 천공2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무기가 나온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했을 때 가장 절대적인 방법은 벤치마킹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군이 요구했잖아요. 저런 거 만들어줘. 했으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K9은 지금 독일제 PZH-2000하고 경쟁하고 있고, K2는 방금 말씀하신 레오파드나 판토하고, 천무는 하이마스하고 하고 있고, 천궁2는 패트리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압축 성장해서 이런 것들은 이 수준까지 잘 따라왔어요. 네. 문제는 훌륭한 뭐냐면 거죠. 이 다음을 넘어가는 거죠. 아, 이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잘 나갔던 K방산 언제 또 우리가 2류, 3류로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파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국가 역량을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도 기술적 이해도를 좀 더 높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군이 요구하는 주도가 아닌 이제는 업체 주도의 신무기 개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사실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5대양 6대주를 누빌 K방산, 정부와 업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현재 K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위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몇 가지 목표가 충족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MRO 사업, 그러니까 해군 MRO 사업들을 해서 수리 정비를 한국이 대행해 주는 게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그 군함 건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런 전향적인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트럼프의 결정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반드시 미국의 해군력을 건설해주고 부활시키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동 국가라든가 이런 데 수출 국가 원래 기술 수출 국가 지금 수주 그 K방산의 수주 잔고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방산이 지금 잘 나간 만큼 앞으로 남은 수주 물량도 더욱 많고 이 남은 사업들에서 어떻게 승리할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중동의 뭐 10조 원짜리 장갑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해군 훈련기도 한 5, 6조 되는데 이런 대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 관, 군 그리고 공기업과 사기업, 그다음 민간 연구기관과 공립 연구기관이 합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 그다음에 방위사업청과 청와대에도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체계를 잡혀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간 기업과 정출연 이 사이에 또 끼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신개념 기술을 국방에 적용시킬 때 장벽들이 많습니다. 가령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드론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멋있는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중국산 말고는 이게 모터를 수입할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두를 구할 데가 없어서 이 탄두를 만드는 대기업들만 자폭 드론을 만들 수 있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위사업청이 한 방위사업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네. 좀 더 근본적인 얘기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5년 후에 K방산 쪽에 들어오는 인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10년은 더 걱정스럽고요. 제가 윤지원 아나운서한테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분 계시죠? 네, 있죠. 어린이집 가나요? 아직 안 다닙니다. 아, 둘 다 안 다니나요? 아니, 첫째는 다니고 첫째는 있죠. 다니나요? 네. 혹시 어린이집에서 의대반 다니나요? 아니, 무슨 소리. 아, 요새 또 4세고시, 네네. 7세고시가 그러니까 저는 있죠.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럼 사람 이공계 나왔던 이공계에서 조금 공부한다는 사람이 다 의사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그건 직업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처우하고 직업 안정성이 없으니까 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사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불과 10년 후에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음 먹거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가 높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처우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도. 네, 좋습니다.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방산의 성장은 불가피하겠죠.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전쟁들의 군사적 교훈과 무기 구매국들의 니즈를 더욱더 기민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이 보다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본부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